말씀드린 대로 스튜디오에 김민석 전 총리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선언을 하셨어요. 공식 출마를요. 이것도 다 전략이신가요? 뭐 전략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제가 정부에 있었고 네. 또 정치권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말을 하는 입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 어차피 출마할 거면은 빨리 말씀드리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어제 두 곳에서 출마 선언을 하신 셈이지 않습니까? 네. 네. 국회는 그러시겠다라고 이제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이 전일 빌딩에서 하셨어요. 원래는 광주와 서울에서 하는데 네. 원래는 광주 군공항과 광화문을 생각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막판에 바뀐 것은 비가 와서 장소를 고심하다가 바꿨는데 취지는 같습니다. 광주와 서울을 동시에 선택한 이유는 두 곳 다 민주주의를 상징하고 또 미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랬고, 군공항과 광화문을 생각했던 이유는 군공항이 지금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네. 서남권, 충청권, 영남권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대개조, 대변화, 산업의 대전환 이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네. 비가 와서 장소를 바꾸면서도 전일 빌딩을 선택한 것은 네. 전일 빌딩이 5.18의 그 헬기 기총소사의 어떤 아픈 상처이자 민주주의를 상징함과 동시에 네. 한번 가보시면 전일 빌딩이 굉장히 아주 모던하게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돼서 네. 아주 문화적인 혁신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네네. 민주주의와 혁신, 미래를 상징한다는 느낌을 동시에 주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광주와 서울을 선택했다. 그동안의 민주주의도 상징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지향도 상징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 어제 출마 선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 총리로 일을 하실 때는 굉장히 절제된 언어 그리고 말씀의 분량도 많지 않게 조절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도 절제했는데요. 어제 절제한 분량이 그 정도였군요. 아무래도 총리는 훨씬 더 정치적 언어를 줄여야 되고, 네. 그리고 총리의 기본 임무는 대통령님을 대리해서 국정을 통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서포터로서의 측면이 조금 있고, 네. 그러면 거기에 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이제 또 여의도에 나오면 당 대표는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서 당과 국회에서의 활동을 함과 동시에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님과 국정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 발언의 폭과 범위가 좀 더 또는 강도가 좀 자유로워지고 넓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네. 총리로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언제 당대표에 출마를 해야 되겠다 최종 결심을 하셨을까요? 최종 결심은 역시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가 되겠죠. 네. 한 1년 정도를 제가 했는데 임기 반,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지나면서는 이게 당이 좀 변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했고 이렇게 전반적인 공감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공감대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해오다가 최종적인 결심을 한 것은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건 당에 돌아가서 변화를 주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변화를 주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어제 그 출마 선언 중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민주당의 혁신을 이뤄내야 된다. 이 두 문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유능한 민주당이 유능했던 시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시절에 유능한 민주당이라는 어떤 제가 보기엔 기준점을 제시한 것 같고요. 혁신을 얘기하셨는데 어떤 혁신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당의 혁신이라면 노선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언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크게 보면 민생 실용 통합 노선을 다시 확고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도 지금은 굉장히 국한된 이슈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당이 다양성을 갖고 국정의 전반을 끌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이슈가 국한되어 있고, 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는 정무적인 걸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여당이 가지는 어떤 안정성, 포용성,
원칙을 지키면서도 이 국민들에게 조금 더 뭐랄까 여유로운 모습을 좀 이렇게 느끼게 해드리는 거, 네. 뭐 이런 노력을 조금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혁신이라는 거는 당의 혁신이라는 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일었어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민생 실용 통합이라고 할 때는 가령 우리가 검찰 개혁이 매우 중요한데 네. 민주당은 그것 외에는 아젠다가 없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보여드려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국무회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바로 딱 끝나자마자 그럼 여기서의 결과를 정부는 정부대로 하지만 당은 당대로 어떻게 정리해서 이걸 아주 신속하게 속도전으로 또는 다방면에 걸쳐서 착착착착착 이렇게 뒷받침하는가 이런 느낌을 주는 일련은 아니지 않았는가. 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합당 문제라든가 여타의 문제들이 내부 토론과 수기를 잘 거치면서 풀려오지는 못했다. 그것이 네. 당내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도 만들었고요. 결과 여부를 떨어서 풀어내는 과정이. 네.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제가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라는 것을 복원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네. 이재명 대표 시절이 수기와 토론의 당 운영 방식을 부활시키자라고 제가 또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만은 당대표 시절에 지겹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이 긴 수기를 항상 했거든요. 네. 모든 사안에 걸쳐서. 네네. 근데 그런 것이 어느새 당에서는 실종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것들을 다 부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난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 앞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되는 혁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정치가 있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첫째는 그간 고생하셨고 애쓰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지적으로 치하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정치는 어쨌든 결과 책임이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로 연결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또 국정 지지를 선거 직전에서의 선거 예측과 달리 선거 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일단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그런 경우에는 그 자체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바뀌어야 하는 근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럼 예. 거기서 가장 문제가 뭐냐라는 것을 제가 자기 정치로 표현했는데 네. 거기서의 자기 정치는 여당 정치가 기본적으로 당정 간의 조율과 협력을 최우선해야 하는데 그 점에 부족함이 있었고 네. 당 내에서도 조율과 토론이 중시돼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그런 것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독단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 부분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네. 어제 바로 또 당내에서 반론도 나왔고 비판도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럼 1년 동안 자기 정치에 폐해가 있었으면 총리로서 정부에서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이런 토론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토론을 기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네. 바로 그런 것을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후보 간에 네. 저는 정정당당하게 정면 토론으로 풀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속 논의가 또 치열하게 될 거다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 어제 나온 비판 중에 지금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이죠. 5월에 보안수사권 담은 개혁안을 당에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네. 5월에 보안수사권을 담은 개혁안을 전달했다가 아니라 네. 보안수사권 폐지 쪽으로 5월에 정리를 하자고 한 입장을 전달한 것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제가 관련한 각종 회의에서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자 또 해라라고 한 기록들이 남아 있고 네. 또 그런 입장에 기초해서 당에 이 문제를 5월에 정리합시다라고 타진하고 전달한 경로와 근거도 다 남아 있습니다. 네. 관련된 분들도 있고 네. 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현재
정 대표께서는 기억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한두 분의 최고위원들은 우리도 모르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러시죠? 것 같은데 그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최고위원들은 보통 최고위원들은 그렇게 업무에 저도 최고위원을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실무를 직접 관할하는 라인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내에서 관련되는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지도부의 최고 지도부까지 전달이 됐고 네네. 그것은 뭐 이미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없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디테일이 나오면 충분히 얘기해가면 된다고 봅니다. 네. 결론은 확실합니다. 결론은 확실하시다. 네. 자, 그 나왔던 비판 중에 과거 얘기도 사실 있었어요. 12.3 계엄 해제 국회 표결에 왜 불참했느냐라는 네. 말과 함께 감기약을 드시고 주무셨다는데 감기약 성분이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까지도 그 나왔더라고요. 이성윤 최고위원이 네네. 그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네. 국민의힘에서 누가 얘기하나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꼭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표결하는 그 시점에 국회 안에 있었고 또 그 표결 직후에 본회의장에 착석했고 네. 또 그 과정도 이미 다 여러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실 건이 아닌데 그렇게 질문을 하셔서 어제는 누가 일단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이성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뭐 네. 심지어 계엄 관련한 전화를 듣고 왜 거기 안 왔냐. 네, 그런 말씀도 보도에 나왔습니다. 네, 일단 허위 사실입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네네. 좀 어려워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안 수사권 얘기를 조금 한 가지 더 질문을 네. 드리자면요. 당도 그렇고요. 정부에서도 보안 수사권 폐지로 최종 입장은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안 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특히 이제 형사 사건에서의 수사 공백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지금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네. 보면 증거 인멸, 현직 경찰인 부친에 의한 또 그 이전에는 단순 살인이었는데 이게 지금 강간을 목적으로 한 살인으로 지금 또 검찰의 보안 수사로 밝혀졌다고 정성호 장관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앞으로 지금 10월이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을 해야 되니까 형사법은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당 대표가 되신다면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의 그 과정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받으신다면 어떤 입장을 지금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신 우려와 문제 제기는 대통령님께서 공개적으로 네. 여러 번 이런 우려가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여러 가지 보안 장치나 고민을 하자. 네. 그런 수기가 필요하다고 제기하셨던 것이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저도 정부 내에서 충분한 수기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수사권 폐지로 정리한 이유는 검찰 개혁 또는 정치검찰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데 있어서 현재로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입각해서 보안 수사를 일단 폐지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놓고 또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찾는 것이 큰 흐름으로 볼 때 이 검찰개혁의 어떤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불가피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네.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할 때 여러 가지 토론회 등등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다양한 보완 아이디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그리고 당에서 안을 만드십시오라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는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입장에 동의합니다. 원래는 다 끝난 다음에 정부가 동의 입장을 표현해야 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 이러저러한 지금 의원들의 안을 포함해서 안이 나와 있고 또 준비되고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네네. 그 과정에서 그간 다양하게 제기된 보완적 의견들은 참고 자료로 제공할 겁니다. 예. 자,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호남 지역에서 총리님께서 차기 당대표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정청래 전 대표를 크게 앞지른다는 조사도 있고요. 지금 호남 당원이 전체 민주당원 중에 한 30%를 차지하면서 제일 큰 당심이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이런 결과 어떻게 해석하고 대비하고 계신가요? 뭐 선거는 끝까지 이제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선거든 여론조사에 그렇게 막 크게 이렇게 막 괴념하는 편은 아닌데요. 네. 흐름 자체만 보면 호남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을 빼고는 비교적 제가 좀 앞서가는 그런 조사가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한 일이고 또 그만큼 당의 변화를 중하게 생각하신다라고 받아들여서 더 그 방향을 잘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음 1인 1표제가 적용이 돼요. 처음이시죠? 1인 1표제로 전당대회를 그렇습니다. 치르는 거는 예. 형님께서도. 예. 승부에 어떤 미묘한 차이를 과거 전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나올까 하는 궁금증이 들고 일단 당권 주자로서 네.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유불리를 떠나서 저는 결론은 똑같이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결국은 국민과 당원을 믿거든요. 그리고 1인 1표제에 대해서 저도 오랫동안 이것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지론이었습니다. 네. 결론은 민심, 당심, 1인 1표심 다 똑같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다들 바라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당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큰 대세가 형성돼 가고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민심과 당심 그리고 1인 1표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당의 어떤 흐름을 보는 그 시각 중에는 이른바 당권파, 비당권파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뭐 친청, 친명도 얘기하고요. 지금은 뉴 이재명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에 아무래도 좀 초점을 둔 용어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흐름, 현상은 자연스럽다고 보십니까? 건강하다는 현상이라고 정당이나 보십니까? 선거에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중간 과정의 갈등도 있고 각각의 갈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역대 정부에 활동을 했던 분들을 가령 뭐 친 DJ, 친노, 친문, 친 이재명이라고 해서 완전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치열한 어떤 토론, 경쟁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결과는 다시 하나가 될 것이고 다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당 지도부의 임무이고 저는 상대적으로 가장 그것을 잘 해낼 조건과 생각과 성향과 그런 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토론과 소통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는 그런 것은 그런 느낌이 자신의 드는데. 문제는 아니고요. 네.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나 어떤 큰 그룹적으로나 뭐 막 이렇게 강팍하게 척지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좀 두루 조화를 지향하는 스타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흔히 그런 어떤 계열에 속하는 여러 쪽에서 비교적 전당대회를 치르고 난 이후에 조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제일 잘하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일정 중에 눈에 띄는 게 유튜브 백문백답 예. 4연속 토론회인데 이건 어떤 취지로 기획을 하신 건가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4연속 토론회는 민주당이 이런 아젠다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기한 것입니다. 오늘 하는 메가 프로젝트, 네. 그다음에 2030 청년 문제, 그리고 이제 대통합 문제, 그리고 AI 민주당 또는 당원 주권 문제 이 네 가지를 제가 우선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전당대회에 토론을 해나가자라고 제가 일종의 아젠다 세팅을 한 것이고요. 네. 유튜버 백문백답은 공식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저에 대해서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차원에서 뭐 궁금한 거 또는 파저티브 아젠다 또는 네거티브 아젠다 예를 들어 아까 이성윤 최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당이 너무 이 어떤 내부 문화가 조금 이상해져서 이게 멸칭, 갈라치기 이런 것도 있고 전혀 아닌 가짜 뉴스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마치 국힘이 자는 방식으로 질문도 하고 이런 식이어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백문백답은 질문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을 당원전에 모시고 이미 우리 당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독립적인 유튜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또는 그분들이 대변하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중요한 문제부터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네. 그야말로 레거시 미디어, 뭐 대형 유튜버, 소형 유튜버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일단 그야말로 다양한 자유로운
풀뿌리적 질문들을 일단 다 한번 정리하고 네. 그리고 공식 선거에 들어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날은 뭐 저는 제 마음으로는 시간도 뭐 무제한해도 좋고 질문도 무제한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한 두지 않고 끝까지 질문 그렇습니다. 받고 대답을 하시겠다. 네. 네, 기자들이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그 배제고 광주 제일고 그 야구 경기가 스포츠 경기인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어제 이제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의 자리가 마련이 됐지만 그 와중에 또 규제 합리화 부위원장인 이병태 부위원장의 발언이 결국은 본인의 이제 사퇴로 끝났거든요. 이 최근에 좀 이런 일들이 좀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퇴는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저도 사건 직후에 사과를 하시라고 사실 개인적으로 전언을 했고, 근데 사과를 하고 이렇게 그랬어야 되는데 그 마음과 입장을 정리를 못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사회의 원칙으로 봐도 맞지 않고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사퇴가 불가피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원칙적으로 이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닌 헌법적 가치의 문제로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첫째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앞으로 이 배제고 학생들처럼 이 교육의 문제로 풀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이번 기회에 저는 계속해서 제기돼 왔던 5.18 헌법전문수로 그 제가 사실 당의 정책위 의장에 있을 때 처음 제기한 건데요. 네. 이걸 이제는 좀 결단을 해줘야 된다. 국민의힘도 말로만 5.18 하지 말고 이걸 결단을 해줘야지. 기왕 그러면 이번에 5.18 문제하고 선관위 문제 두 개만 원포인트 두 개로 해서 투포인트 개헌이라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전 정리를 해가는 것이 정치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일을 통해서 또 하나 불거진 얘기가 이거죠.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도 통합 인사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하게 지금 하고 있느냐 이런 그것은 문제 그럴수록 더 해야 되죠. 더 하고 다만 네. 그럴 때 그 개인 사람을 평가하고 다 아는 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정말 모든 기록을 다 찾아서 했는데 그걸 미처 보지 못한 것이 나와서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더 사람을 넓게 쓰자 하는 방향 자체를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을 넓게 쓰지 않고 좁게 써서 우리 편만 써도 우리 편에서도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엄격하게 검증하고 또 공직에 들어오는 분들을 더 엄격하게 성찰하고 조심하고 그렇지만 큰 방향은 우리가 우리 편과 더 넓은 편 이것을 다 두루 쓰는 이런 노력은 해가야 정치도 발전하고 우리 사회도 발전하고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인선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후속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